63세, 17살 어린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출근, 아내는 10시 기상. 전시회며 카페며 다니는 여유로운 모습이 미웠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만 남자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이혼을 선택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온 전화 한 통, 그 안에서 나온 내용에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편견과 오해가 어떻게 사랑을 무너뜨렸는지,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3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저는 63세 김도성입니다. 35년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보다 몸이 시간을 더 잘 기억했죠. 세수하고 김밥 하나 입에 넣고 집을 나서면 6시 10분, 회사까지 20분 거리였으니 딱 맞았습니다. 6시 반까지 출근해서 지게차 시동 걸고 팔레트 정리하고 물류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점심시간 빼고는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오후 4시가 되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가장이니까요. 저는 몇 년 전 46세였던 젊은 여자 정민아와 재혼했습니다. 17살 차이가 났지만 그때는 그게 자랑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도성이 형, 복 터졌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미나는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일하던 미나가 제게 따뜻하게 웃어줬을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미나가 오늘 힘들었죠? 라고 물어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 가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제가 출근할 때 미나는 이불 속에 있었고 퇴근해서 돌아올 때쯤 되면 브런치를 먹고 있거나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전시회 보고 올게요. 필라테스 수업 있어요. 카페에서 책 읽다가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속이 뒤틀렸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리며 일하는데 미나는 느긋하게 오전을 보내고 여유롭게 오후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하고 소파에 쓰러지면 미나는 옆에서 휴대폰 보며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SNS에 올린 카페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분위기 좋더라 그러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럽다고, 좋겠다고, 그런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미나는 오늘 본 전시의 이야기, 친구들과 나눈 대화, 새로 생긴 카페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 좋았겠네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제 하루는 별로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게차 타고 박스 옮기고 점심 먹고 또 박스 옮기고 그게 다였으니까요. 점점 생각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할까?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내가 번 돈으로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가슴 한쪽에 돌덩이처럼 쌓여갔어요. 어느 날 아침 미나가 오늘 요가 수업 있어서 점심쯤 나갈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래라고만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요가? 나는 새벽부터 몸을 쓰는데 요가는 또 뭐 하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될 테니까요. 주말에도 미나는 약속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브런치 먹고 전시회 보고 쇼핑하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TV 보거나 낮잠 자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미나가 같이 나갈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피곤해서라고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미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어요. 다들 젊고 세련됐고 저는 그 사이에서 늙은 아저씨처럼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저 여유로운 웃음이 미웠어요. 제가 힘들게 일하는 동안 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 나이 차이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생각, 언젠가는 저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뒤섞이며 미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따뜻하게 웃고 저녁 차려주고 가끔 제 어깨 주물러 주면서 고생 많아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당신은 편하게 살면서 무슨 고생을 안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혼 만년 차쯤 됐을 때 저는 미나와 거의 대화를 안 하게 됐어요. 아침에 다녀올게요, 저녁에 왔어요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미나가 뭘 물어봐도 응 그래 나중에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어요. 미나도 점점 말이 없어졌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퇴직할 때까지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만 그렇게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돌덩이는 점점 무거워졌고 미나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매일 새벽을 살았고 미나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됐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유로운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2025년 초 저는 정년을 앞당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누가 희망해서 퇴직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명단을 돌렸고 제 이름이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도성 씨, 조건 괜찮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35년 다닌 회사였지만 끝은 그렇게 왔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집 대출 8천만 원, 차량 할부 1,500만 원, 신용카드 연체 500만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딱 2천만 원이었어요. 35년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매달 관리비 3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보험료 25만 원, 식비 최소 50만 원, 휴대폰비에 인터넷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2천만 원으로는 1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을까 말까였어요. 그 후에는 뭘 먹고 삽니까? 국민연금은 아직 2년이나 남았고 63세 노인을 어디서 써주겠습니까?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버틸지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계산기 숫자를 지웠다가 다시 눌러봤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지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도 미나는 낮에 친구들과 전시회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여기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 말했어요. 음식 사진, 커피 사진, 친구들과 웃는 사진들이 SNS에 가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미나는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내일을 걱정하는데 미나는 오늘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미나는 아침 10시가 넘어 일어나 브런치를 먹고 오후에는 필라테스 가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시회에서 재밌는 작품 봤어요.
필라테스 선생님이 자세 칭찬해 줬어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저 사람은 여전히 전시회니 필라테스니 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진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안 쓰는 걸까요? 미나의 여유로운 모습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느긋하게 커피 마시는 것도, 친구들과 약속 잡는 것도 전부 다 눈에 거슬렸어요. 저는 새벽부터 35년을 일했는데 미나는 10시가 넘어 일어나 편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자꾸만 크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미나가 휴대폰으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화면을 보여주며 이거 예쁘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가격을 봤습니다. 8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어요. 비싸네라고 했더니 미나는 제 돈으로 살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미나한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다녀왔어요. 밥 먹어요. 먼저 잘게요. 그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미나가 뭘 물어봐도 응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대화가 귀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나를 보는 게 괴로웠어요.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00만 원, 1,800만 원, 1,700만 원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러다가 1년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껴 쓴다고 아껴 써도 돈은 계속 나갔어요.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불안, 돈이 없는 초라함,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전부 뒤섞이며 한 곳을 향했어요. 바로 미나였습니다. 이 집의 불안과 분노를 전부 미나 탓으로 돌리고 싶어졌어요. 젊은 아내를 데려와서 돈이 더 드는 것 같았고 미나가 편하게 살아서 제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젊은 아내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초라함이 더 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제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책상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고 미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미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구한테 온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열등감과 불만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나야, 이혼하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왜요?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미나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며칠 뒤 구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며칠 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나가 먼저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미나가 물었고 저는 응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집 밖으로 나서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앞만 보고 걸었고 저는 미나보다 반 발자국 뒤에서 따라갔어요.
버스가 왔고 우리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매일 출근하며 보던 슈퍼마켓, 세탁소, 분식집, 그 모든 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어요. 구청 앞에서 내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혼 신고요라고 말하니 직원이 3층으로 올라가라고 안내해 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나와 저 딱 둘만 있었습니다. 층수 버튼 위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1층, 2층, 3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가족관계 등록과 앞에 섰습니다. 미나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담당 공무원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협의 이혼이시죠? 물었고 미나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미나는 이미 이혼 동의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서류가 빈틈없이 작성돼 있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었을 때 미나가 말했어요. 재산 분할 포기합니다. 저는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위자료도 포기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공무원은 확실하세요? 라고 재차 물었고 미나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서류에는 정말로 재산 분할 포기와 위자료 포기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미나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원한 건지 허전한 건지 뭔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공무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두 분은 자녀가 없으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최종 확인하고 이혼 신고가 접수돼요. 일주일,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라고 했고 우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물어볼 것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복도 대기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복도 저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남자는 30 초반쯤 돼 보였고 여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아기는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아기를 안고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자 여자가 웃으며 아기 뺨을 쓰다듬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 나이였구나. 저렇게 아기를 안고 출생신고하러 왔었구나.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기대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이상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지금 저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신고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관계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끝나는 거였어요. 미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요.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구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따뜻했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걸어갔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우리는 또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올 때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저는 창밖만 보고 미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올 때처럼 조용했어요.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소파 옆에 있던 미나의 쿠션이 없었고 TV 옆에 놓여 있던 화장품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책장에 꽂혀 있던 미나의 책들도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미나의 옷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행거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고 서랍도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 가방, 모자, 그 모든 게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미나가 쓰던 샴푸도, 린스도, 바디워시도, 스킨케어 제품도 하나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선반이 비어 있었고 제 물건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은 마치 이사 나간 집처럼 허전했어요. 미나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진 거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 숨소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미나가 떠난 첫날 밤 혼자 있는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녁 7시쯤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밥을 해야 했는데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몰라서 대충감으로 했습니다. 40분쯤 지나 밥이 됐는데 너무 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먹었는데 뭘 먹는지도 모르겠고 TV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놓고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닦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날은 세탁을 해야 했어요.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세제를 부었는데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눈대중으로 부었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표준 코스인지 강력 코스인지 헷갈렸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베란다에 널었는데 옷이 삐뚤삐뚤했어요. 미나가 널었을 때는 가지런했는데 제가 하니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했어요. 변기와 세면대에 때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었는데 뭘 써야 하는지 몰라서 물티슈로 대충 닦았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데 언제 버리는 건지 몰랐어요. 아파트 게시판을 확인하니 월수금요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밥을 해야 했고 세탁을 해야 했고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정리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미나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돌아가던 일들이 이제는 전부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비, 휴대폰비, 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가스비는 겨울이라 15만 원, 전기세는 12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25만 원, 인터넷과 휴대폰비 합쳐서 8만 원, 다 합치면 9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가 들었어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샀습니다. 한 끼에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했어요. 하루 3끼 먹으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쯤 들었습니다. 가끔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했지만 그것도 돈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4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값이 25만 원, 라면이랑 과자 같은 간식이 7만 원,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이 8만 원쯤 됐어요. 고정비 90만 원에 생활비 40만 원 합치면 130만 원이 한 달에 나간 거였습니다.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8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러다가 2년도 못 갈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 보니 속이 안 좋아졌어요.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귀찮았고 반찬을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는데
노른자가 터지고 흰자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먹을 수는 있었지만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나가 있을 때는 냉장고에 항상 뭔가 있었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계란, 빵 정도만 샀습니다. 채소나 고기를 사봤자 요리할 줄 몰라서 그냥 상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감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목이 칼칼했어요. 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부엌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일어나 물을 한 컵 따라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저녁 때쯤 되니 더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더 올랐어요.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었고 죽이라도 끓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약을 먹고 물 마시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 한 팩 마시고 과자 몇 개 먹고 그렇게 버텼어요. 사흘째 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겨우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손과 시간과 마음이 함께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주는 손, 밥 챙겨주는 시간, 걱정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미나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제 몫이 됐어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장 보고 그 모든 게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원래 가볍고 자기 삶만 챙기는 거라고, 미나는 제대로 된 배우자가 아니었다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마음이 조금 편했으니까요. 미나를 탓하는 게 저를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돈도 생각보다 빨리 줄었고 집안일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미나는 떠났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1,700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1년 반이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국민연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는데 발신번호가 낯설었습니다. 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기 싫었지만 혹시 몰라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성 고객님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하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은행 자산관리팀입니다. 고객님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가 도착했는데요.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부인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무슨 서류인지 물어봤더니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 달라고만 했어요. 중요한 서류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혼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층 자산관리팀으로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점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자산관리팀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나갔다가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봉투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고객님께서 남기고 가신 서류입니다. 고객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A사 크기의 큰 봉투였어요. 제법 두꺼웠습니다. 열어봐도 되나요? 네, 고객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미나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이었어요. 전용 면적 42제곱미터 미나 소유였습니다. 다음 장도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번엔 마포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도 전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오피스텔 4채가 전부 미나 명의였습니다. 강서구 1채, 마포구 1채, 영등포구 2채였어요. 평수는 비슷했습니다. 4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사이였어요. 취득일자를 보니 전부 결혼 전이었습니다. 미나가 혼자 살 때 산 거였어요. 다음 서류는 상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구로구 상가 1층, 면적 30제곱미터, 미나 소유였어요. 또 한 장, 관악구 상가 1층, 면적 25제곱미터, 역시 미나 명의였습니다. 상가 두 곳도 결혼 전에 취득한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월세 계약서 사본들이었어요. 오피스텔 4채 전부 임대 중이었습니다. 월세가 각각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였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만 3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상가 임대료는 각각 월 200만 원, 150만 원이었습니다. 상가 두 곳 합치면 350만 원이었어요. 오피스텔이랑 상가 합치면 월세 수익만 한 달에 67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오피스텔 4채에서 320만 원, 상가 두 곳에서 350만 원, 합계 670만 원이 맞았습니다. 아니, 더 있었어요. 서류를 더 넘기니 다른 임대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월세, 옥탑방 월세, 소형 창고 월세까지 있었어요. 전부 합치니 월 수익이 1,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나가 매달 1,7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35년 일하며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미나는 가만히 앉아서 1,7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상호는 미나스토어, 대표자 정미나, 업종은 통신판 매업이었어요. 사업자 등록 날짜를 보니 결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몰 매출 내역이었어요. 월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월 매출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결혼 첫 해에는 500만 원대, 2년 차에는 700만 원대, 최근에는 9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수익률이 적혀 있었어요. 평균 35%였습니다. 월 매출 900만 원이면 순수익이 315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였어요. 미나는 온라인몰로도 매달 300만 원 넘게 벌고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1,700만 원에 온라인몰 수익 3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평생 월급 300만 원 받으며 살았는데 미나는 혼자서 2천만 원씩 벌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은행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이름을 보니 제가 모르는 은행이었어요. 제가 개설한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어요. 3년 전부터 입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입금자는 정민아였습니다. 처음에는 40만 원씩 들어왔는데 1년 뒤부터는 50만 원으로 늘었어요.
2년 차부터는 6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금액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1년 차 480만 원, 2년 차 600만 원, 3년 차 720만 원, 합계 1,800만 원이었어요. 아니, 이자도 붙었더라고요. 정기적금이었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명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미나가 3년 동안 매달 제 명의로 저금해온 돈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행 직원에게 물었어요. 정민아 고객님께서 김도성 고객님 명의로 개설하신 노후 적금 통장입니다. 3년 동안 자동이체로 입금하셨어요. 만기일이 2년 후인데 고객님께서 중도 해지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류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미나가 전시회 다니고 카페 가고 필라테스 하고 친구들 만나는 동안 저는 미나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놀고 먹는다고, 편하게 산다고, 제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나는 놀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노후까지 조용히 준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매달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제 명의로 저금해 준 거였습니다. 제가 모르게요. 제가 전혀 몰랐던 사이에 미나는 제 노후를 챙기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류를 보는데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행 직원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티슈로 눈을 닦았어요. 코를 풀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네, 고객님께 드리는 겁니다. 통장도 여기 있어요. 직원이 통장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어요. 잔액란에 1억 5,247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나 생각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본 미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천천히 봤습니다. 오피스텔 4채, 상가 2곳,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제 명의 노후 적금 통장까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놀고 먹는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나가 아침 10시에 일어난 건 전날 밤 늦게까지 온라인몰 주문을 처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브런치를 먹고 카페에 간 건 노트북으로 재고 관리하고 거래처와 연락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전시회를 보러 다닌 건 온라인몰에 올릴 상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요. 필라테스와 친구 만남은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미나는 자기 힘으로 삶을 꾸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부동산을 사 모았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와 결혼했을까요? 17살이나 많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와 아마도 미나는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이나 돈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거겠죠. 처음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미소가 진심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오늘 힘들었죠? 라고 물어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저녁 차려주던 그 모든 게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제 노후까지 조용히 준비해온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씩 제 명의로 저금해 줬습니다. 제가 모르게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해준 거였어요. 제가 못 본 것은 미나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과 열등감, 그리고 나이 차이를 향한 편견이었어요. 저는 나이 든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63세라는 나이가 무서웠고, 퇴직이 무서웠고, 앞으로 늙어갈 제 모습이 무서웠어요. 젊은 아내 옆에 서 있는 늙은 남편, 그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미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퇴직하고 나니 그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더 불안했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더 초라했어요. 그 불안과 초라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전부 미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젊은 아내를 데려와서 돈이 더 든다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편하게 살아서 제가 더 비참해 보인다고 생각했고요. 30살 차이가 나서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 제 문제였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퇴직과 나이 듦에 대한 불안이 전부 미나를 향한 미움으로 뒤틀려 있었고 저는 그걸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나를 미워하는 게 제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미나의 여유로운 웃음이 미웠던 건 사실 제가 웃지 못해서였어요. 미나가 전시회 다니는 게 거슬렸던 건 제가 갈 곳이 없어서였고요. 미나가 친구들 만나는 게 싫었던 건 저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전부 제 부족함이었는데 저는 그걸 미나 탓으로 돌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미나가 입던 옷들이 사라진 빈 행거가 보였습니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어요. 미나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미나가 쓰던 노트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펼쳐보니 온라인몰 관련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품 아이디어, 거래처 연락처, 월별 매출 목표, 그런 것들이었어요. 미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도성시 노후 적금 마이너스 매달 60만 원, 2년 후 만기, 목표 2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노후를 위해서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 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소리 내서 울었어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의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려고 했는데 누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몰라줘서 미안했다고, 그런 말들로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풀 수 있을까요?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저였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미나는 뭐라고 할까요?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이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 미나에게는 저 없이 사는 게 더 나을까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했다, 고마웠다, 몰라줘서 미안했다는 말을 꺼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미나는 집을 나갔고 일주일 후면 완전히 남남이 될 거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어요. 미나가 좋아할 것 같은 노을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런 노을 보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으니 적막했어요.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랑과 오해 중에 무엇이 더 무거운 짐이었는지 말입니다. 미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오해 때문에 헤어졌어요. 사랑은 가벼웠는데 오해가 무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무거워서 오해가 생긴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만 밀려왔어요. 진작 물어볼 걸, 진작 대화할 걸, 진작 미나를 제대로 볼 걸, 그런 후회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통장을 봤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충분할 겁니다. 미나가 만들어준 안전망이었어요. 미나는 끝까지 저를 챙겨준 거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여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미나의 여유를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여유의 이유를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미나의 생활을 의심할 게 아니라 미나와 함께 걸었어야 했어요. 편견과 두려움으로 미나를 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미나를 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미나는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과 3년치 후회만 안고 혼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여유가 미워 보인다면 그건 정말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혹시 그 여유 뒤에 숨겨진 노력과 배려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을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